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전세가율과 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의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 그러면은 이제 주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파트 값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늘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전세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아파트를 밸류에이션 할 수가 있죠. 자, 전세제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죠. 이 아파트의 전세가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살려면 한 6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전세를 사느냐? 사실은 이 아파트를 살려면 10억이 필요한데 이제 10억까지는 자기가 투자하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세 6억. 그러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4억이 됩니다. 자, 이때 결국 이 4억을 우리는 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갭 투자, 갭 투자. 자,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바로 갭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전세가율을 6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값의 60% 정도 되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세제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죠.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세입자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이 집에 살지 않더라도 세입자의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세입자가 6억을 내줬기 때문에 나는 4억이라고 하는 갭만 투자해서 이 집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실제로 무주택자나 임대인이 이 집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60%입니까? 아니면 이 4억입니까? 이거죠. 결국 갭이 실제 투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라는 게 결국 세입자의 도움으로 그 집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집을 보유하려고 할까요? 내가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데? 바로 그거죠. 시세 차익을 보고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이 투자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갭을 우리가 갭 투자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갭과 전세가율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갭이 작죠. 그럼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는 갭이 크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율과 갭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갭이 크다는 거는 실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크다. 그런 얘기고, 거꾸로 전세가율이 높다 그러면 실제 투자해야 될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집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아파트 가격의 밸류에이션과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파주 운정 신도시에 15억대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와, 파주 운정, 저도 뭐 가본 적은 없는데 파주. 자, 여기 보니까 기사 내용이 이게 과연 집값 상승을 노린 자전거래냐. 그러니까 자전거래라는 건 뭐냐면 실제 거래가 아니고 가격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부 실거래가의 신고가가 기록이 되면은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가니까 자전거래를 한 것이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실제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DMZ까지 10km밖에 안 돼요. 걸어서 한 3-40분. 예, 빠른 걸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되게 서울에서 멀거든요. 근데 여기가 15억대가 나왔다. 이거 사실일까요? 자, 이때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죠. 이 아파트를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진짜 거래일까요? 아니면 자전거래일까요? 자, 답은 전세가를 보면 나옵니다. 자, 전세가.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파주 은정 신도시 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인데 15억 2,500에 이제 실제로 거래된 게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자전거래냐 실거래냐? 자,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가 살펴보면요. 가장 최근에 5억
그리고 4억 4천도 있고요. 2억에 뭐 60도 있네요. 자, 그런데 일단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거래를 쭉 보면 거래가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세가. 그럼 이 가격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전세가의 추이를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1월 달, 2월 달 이 계약들을 보면은 평균 전세가는 5억 이상을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가율이라는 게 갭이라는 게 여기 있겠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갭은 뭐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죠. 그럼 매매가가 진짜 15억 2,500이라면 이 전세가 5억과의 차이는 무려 10억 2,500만 원이 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은 32.7%야. 그 집값의 전세가가 32.7%.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집값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용 가치. 그 사용 가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하는 강남구나 뭐 용산구나 이런 데가 50%대예요. 전세가율이 평균이. 그런데 지금 파주가 전세가율이 32%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 거래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실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쪽은 뭐 강남구는 아니지만 송파구, 뭐 송파구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 강남구 삼성역까지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입지로는 뭐 대한민국에서 뭐 정말 손에 꼽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25억 7천도 있고 25억도 있고 평균 가격이 25억 5천 정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최근 거래까지 쭉 보면요. 자, 그럼 이게 25억 5천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전세가를 보면 사용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사용 가치가 보면 자, 평균이 어때요? 평균이 12억 5천 정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12억 5천이라는 건 뭐냐? 자, 여기 보면 6억 4,900에 월세 105만 원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전세가가 도대체 얼마인지 좀 궁금하시죠? 이게 전세로 하면 얼마인가? 자, 월세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월세가 105만 원에 12달이니까 1,26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보증금 1억당 월세를 연 2.5%로 봅니다. 250만 원. 자, 2.5%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현재 2.5%예요.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1억당 월세는 연간 2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월세가 105만 원이란 얘기는 1260만 원 나누기 250 하면 이게 약 5.04억 그러니까 5억 4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거죠. 그러면 6억 4,900과 5억 400을 더하면 11억 5,300 정도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13억대도 있습니다. 13억대. 뭐 층수가 좀 높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평균적으로 내보면 이 아파트는 전세가가 12억 5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12억 5천이라는 사용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억 5천 평균 거래가에 12억 5천 하니까 그러니까 한 13억 정도가 갭이 되는 거죠. 그럼 전세가율은 얼마예요? 전세가율은 50%입니다. 전세가율이 49%, 50%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프라이싱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남도 50%예요. 그런데 파주 운정이 32%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만약에 진짜 저 가격이 15억 2,500이 파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가가 7억 5천, 8억까지 계속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7억 5천, 8억까지 거래가 된다고 해도 거기는 사실은 강남이 아니니까 전세가율이 사실은 뭐 50% 40% 가기는 어려우니까 사실은 9억 10억 가야 전세가가 9억 10억 가야 한 15억 정도가 정상 프라이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모든 아파트의 가격에는 사용가치와 투자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사용가치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이걸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근데 멘토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전세가율이 막 30%대, 35%대도 있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재건축 아파트가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사용 가치보다는 그 집값이 그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갭이 굉장히 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들은 뭐 3, 40%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음마 아파트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지금 운정 신도시의 그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막 70%, 80%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아파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를 우리가 보려면 전세 가격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잠실 리센츠 아파트의 투자 금액은 25억 5천만 원 정도가 평균 매매가인데 그 중에 전세가가 12억 5천이고 갭이 13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투자 금액이죠. 실제 투자 금액. 그러면 잘 보세요. 실제 투자 금액 13억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전세 끼고 갭 투자를 13억을 안 했다면 이 13억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주식, 코인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뭐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자,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라는 거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나한테 이자를 1년에 얼마 주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1년에 이 사람이 이 13억이라고 하는 갭 투자를 잠실 아파트에 안 하고 그냥 1년에 예금을 하면 연간 얼마를 벌까요? 지금 금리가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뭐 은행 금리는 2.5%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뭐 이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2.5% 정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한번 볼까요? 시장의 최저 기대 수익률을 보여주는 예금 금리 보면은 2.5% 정도 나오죠, 지금. 물론 뭐 수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2.5%. 자, 그럼 2.5% 13억을 그냥 갭 투자를 안 하고 내가 2.5%로 은행에 맡겼다면 1년에 3,25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뭘 한 거죠? 지금 잠실 아파트를 12억 5천 전세 끼고 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실 리센츠 아파트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이걸 투자한 사람은 야, 13억을 1년에 3,250만 원을 받고 이자를 넣어놓느니 내가 이걸 갭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갭이 13억까지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시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과연 황당한 얘기냐? 물론 앞으로의 일은 뭐 경제 변수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뭐라고 딱 단언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 한번 사례를 볼까요? 우리가 보통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과거의 수치나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10년간 이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느냐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 아파트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2%가 올랐어요. 그럼 얼마가 오른 거냐면 1년에 평균 1억 6천 정도가 오른 거야. 야, 이거 한번 생각해. 이 13억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놨으면 3,250만 원. 그것도 요즘 이자가 올라서 그런 거죠. 그전에는 뭐 이거 택도 없었고. 근데 지난 10년간 이 아파트가 평균 1억 6천이 올랐단 말이에요. 1억 6천. 그러면 매년 재산세 1,000만 원씩 낸다고 치고 이걸 매년 빼더라도 이게 지금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갭이 13억까지 가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뭐 앞으로는 뭐 상황이 과거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갭이 13억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집값이라는 것은 전세 가격하고 갭으로 나눠져 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전세 가격은 사용 가치니까 사용 가치가 결정되는 거는 위치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새 거냐 이 두 가지에서 결정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위치는 뭐냐? 결국 이거예요. 5가지. 뭐 안전한 환경, 뭐 좋은 학교, 대중교통과 고속도로, 일자리 접근성,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신축 가치는 뭐 당연히 얼마나 새 집이냐. 자, 이것들이 전세 가격인 사용 가치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사용 가치의
근거해서 집값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예? 파주, 은정, 신도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은 계속 거래되는 게 그냥 5억 넘지를 못하는데 집값만 자기 혼자 15억 재건축 아파트도 아니고 15억 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갭이 확대되거나 좁아진다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예.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시장은 전세가 상승도 있었지만 집값 상승이 훨씬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조금 늘어난다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5억이었던 전세가가 그대로인데 집값만 8억에서 9억에서 갑자기 15억이 됐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게 15억이 되려면 전세가가 9억 10억으로 계속 거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15억 정도 집값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갭은 뭐냐?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할 때 커지는 거죠. 서열이나 인지도가 높다. 그러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주자 소득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갭은 세 가지예요, 결국. 재건축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지역이 굉장히 사람들이 상위 지역으로 생각하고 인기 있는 지역이냐, 거주자 소득이 엄청나게 높냐, 이 세 가지인데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 예, 뭐 파주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뭐 제가 이걸 뭐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예,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지도가 지금 뭐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주자 소득이 그렇게 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높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 집값의 구성, 이 구성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그러니까 갭과 전세가율이 반비례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와 실제 투자 금액이 합쳐진 게 집값이다라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집값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집값을 얘기할 때 항상 많이 얘기하는 위치 가치 중에서 안전한 환경이나 좋은 학교는 흔히 얘기하는 그 지오그래피컬한 지리적인 위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적인 위치 가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2월 16일 날 그 결혼은 모르겠고 내 집은 갖고 싶어를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줌으로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경제에 들어오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21년도에 갭이라는 거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확대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21년 작년입니다. 가격, 그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을 한번 지역별로 뽑아본 거예요. 전국은 한 20%, 20.18% 정도 되고 서울이 16.4%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매매가 기준입니다. 매매가 기준. 자, 보면은 가장 높은 지역이 노원구 23.2%, 그 다음에 도봉구, 그 다음이 강서구 이런 동네입니다. 좀 생소하죠?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가 강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았던 지역이 아닌데 작년에는 가격 상승률이 이 세 개 지역이 1, 2, 3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상위 랭커들을 보면은 뭐 동작구나 용산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그동안에 그렇게 뭐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는 어떤 시장이었다? 갭이 작았던 전세가율이 높았던 지역이 상승률이 두드러진 해가 바로 작년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위가 노원구인데 23.6%고 2위가 도봉구인데 19.9%고 3위가 강서구고 19.8%. 나머지 지역들도 한두 개 빼놓고는 대부분 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들이 상위 랭커가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 시장 그리고 2020년 시장은 소위 말하는 상대적인 중저가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률이 좀 도드러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갭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갭이 작았던 아파트들이 갭을 확대하는 구간이었다.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갭이 되게 작았던 지역이 있고 갭이 높았던 지역이 있죠. 그러면 갭이 높았던 지역은 주로 인기 지역, 주로 뭐 서울은 강남 3구, 기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쌌던 동네가 이제 갭이 컸던 동네인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갭이
저갭 지역이 상승하는 때가 있고 고갭 지역이 상승하는 때가 있다. 이것이 계속 번갈아서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참 제가 이걸 뭐라 그래? 통탄한다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자, 요 근래에 이제 뉴스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출 규제 속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5억, 양극화가 뭐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기사가 나오냐면 처음에 기사를 어떤 기자가 올리면 그 기사를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 어떻게 보면 워딩도 똑같아요. 제목만 좀 다르고. 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현혹되시면 안 돼요.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확대되는구나. 자꾸 강남만 비싸지고 강북이 싸지는구나. 뭐 이렇게 싸진다는 게보다도 일단 그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걸 쓴 건지. 이분이 이 자료를 제시한 게 이거거든요. 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22년은 뭐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크진 않지만 자, 보면 일단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 이분 6.25 때 무슨 6.25 전쟁 겪으신 분인가? 한강 이남과 이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니 아파트를 왜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나누죠? 이게 약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강남 3구가 좀 비싸니까 강남과 그 기타 지역을 비교할 때 강남과 강북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강을 이렇게 가로 놓고 한강 위쪽에 있는 아파트와 한강 남쪽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를 왜 비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아파트와 동쪽에 있는 아파트 비교, 뭐 남산을 중심으로 남산 서쪽에 있는 아파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분이 얘기하려는 게 그러면 한강 이남 쪽의 아파트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보시면 이게 이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 양극화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을 봐야죠, 비율.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7년 5월에 1.6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북의 평균 매매가보다 강남의 매매가가 1.6. 이것도 이제 강남 3구로 했으면 더 높았을 텐데 이게 한강 이남의 아파트, 그러니까 저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이쪽으로는 강동구까지 싹 다 더해가지고 그냥 강 밑에 있는 아파트를 얘기한 거예요. 1.6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1.66이 됐어요. 뭐 이렇게 아주 큰 차이는 없죠. 그 다음에 2019년에 1.61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62.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금액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율은 굉장히 변하지 않죠. 자,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에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갭이 작았던 아파트들이 약진했다.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들이 가격이 더 올랐다. 그래서 갭이 오히려 강남북의 갭이 줄었다. 이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비율이 줄었어요. 1.6 정도를 평균으로 오던 것이 1.5. 그러니까 그만큼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5, 뭐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그러니까 양극화가 뭐 이걸로 줄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양극화가 확대되는 국면이 아니에요, 지금이.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양극화가 확대된다 이렇게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 갭이 큰 지역이 어디입니까? 갭이 큰 지역. 뭐 보시면 현재 시장의 평가, 전세가율 아까 뭐랬죠? 갭하고 전세가율은 반대라 그랬으니까 갭이 큰 지역이라는 건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이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자, 보니까 용산구가 제일 낮아요. 54점? 예.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강남구 54.8%. 이런 데입니다. 낮은 동네를 보면은 송파구, 서초구.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집값 비싼 동네가 전세가율이 낮아요.
갭이 크다는 거예요. 갭이 뭐예요?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 투자 금액이 크다. 반대로 갭이 작은 지역은 주로 이제 뭐 중랑구, 뭐 성북구, 강북 뭐 이런 데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양극화라는 거는 갭이 큰 지역과 갭이 작은 지역이 계속해서 사이클상으로 확대됐다가 키 맞추기 하고 확대됐다 키 맞추기 하고 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소위 말하는 인기 지역들은 갭이 크다,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이 기본적인 전세가율을 놓고 그러면 그 아파트가 비싸요, 싸요를 밸류에이션 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아, 그 지역이 어디냐?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동작구다. 아, 그럼 동작구는 기본적으로 뭐 전세가율이 뭐 60%다. 근데 그 지금 최근에 그 아파트가 전세 시세가 얼마냐? 뭐 5억 5천, 6억 계속 6억이다.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 평가는 10억, 11억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15억 될 수가 없어요. 그게 15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가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세가율과 갭이 반비례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매매 가격이 평가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이야기가 조금 뭐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이게 고평가되어 있는 건지 저평가되어 있는 건지를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